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때 그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그 말을 조금만 늦췄더라면, 한 번만 참았더라면, 이런 마음, 한 번쯤은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도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30년 넘게 떠나지 않고 맴도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한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올해 83입니다. 세상살이, 사람살이, 가족살이 참 많이 겪었고 그만큼 많이 잃어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그 어떤 위로도 아닌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었던 그 순간이에요. 그 아들이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였다는 걸,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아이에겐 제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걸요. 근데 저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제 아픔에 갇혀, 제 고집에 가려,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린 서로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등을 돌렸어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용서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기까지 저는 무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후회담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을 놓쳤던 한 사람이 다시 그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비로소 아버지로, 가족으로 다시 불릴 수 있었던 기적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자식과 혹은 소중한 누군가와 멀어져 버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꺼내보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을 잃고 나서도 감정을 꾹꾹 눌러 참으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서툴렀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땐 참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지방 도시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했었거든요. 식당이라 해도 대단한 데는 아니고요. 아내랑 둘이서 아침 일찍 문 열고 점심 저녁 장사까지 꼬박꼬박 해내는 그런 소박한 가게였어요. 그때는 참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땐 매일 피곤하다, 힘들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하루하루가 그립고 아련해요. 제게는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아내는 웃음이 참 많고 말수가 적은 저와는 정반대였죠. 사람들을 살갑게 챙기고 손님들에게 밥을 담아주며 꼭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우리 집 밥 먹으면 기운 나요. 그 말에 손님들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그리고 우리 아들, 그 애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뭐든 혼자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엄마한테 자주 뽀뽀하던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5살쯤이던가요. 식당에 앉아 크레파스로 엄마를 그려주면서 엄마는 천사예요. 날개가 있어요. 그 말 듣고 아내가 얼마나 눈시울을 붉혔는지 몰라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따뜻한 일상이 너무 쉽게 깨져버렸어요. 아내가 기침을 자주 하더니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다녀왔어요.
괜찮을 거라고, 감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폐암 말기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그래도 수술하면 낫는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평범한 기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아내는 생각보다 빠르게 쇠약해졌어요. 밥을 못 먹고 숨이 차고 아들이 그려주는 그림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아내는 결국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은 곁에 있었고 아내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태연아, 아빠 말을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엄마는 항상 너를 보고 있을게.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해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말이 저를 죄책감으로 이끈 말이기도 해요. 엄마 없이 잘 자라게 해달라는 그 말. 지키지 못했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 식당은 여전히 돌아가야 했고 아들은 학교를 가야 했고 삶은 계속 흘러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저는 감정을 꾹꾹 눌러두고 남자답게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도 감정을 강요했어요. 엄마 그리워하지 마라. 남자는 그런 거 자꾸 꺼내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제일 미련한 말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그땐 저도 너무 아팠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밀어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저는 바쁜 척, 강한 척만 했어요. 그게 우리 부자 사이를 멀게 만든 시작이었어요. 그게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거예요. 표면상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지냈지만 속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들이 쌓이면서 우린 서로를 점점 낯설게 느끼게 됐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제는 알 길도 물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은 견딜 수 없는 충돌로 이어졌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우리 집엔 말수가 참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아내가 먼저 밥 먹으라며 부르고 아들이 장난처럼 대답하고 그 웃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말을 하면 괜히 울컥할 것 같고 또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딘가 부끄럽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들한테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그게 습관처럼 굳어졌고 그날 이후 아들은 항상 조용했어요.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말도 안 하고 학교 다녀오면 방문 닫고 방 안에만 있었죠. 밥 먹자고 부르면 나와서 말없이 밥 한 그릇 비우고 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답답했어요.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있잖아. 왜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구는 거냐. 속으론 그랬지만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줄을 몰랐어요. 결국 제가 택한 방식은 아들을 다그치는 것이었어요. 태연아, 숙제는 했냐? 그 표정 뭐냐? 남자애가 그렇게 축 처져가지고 똑바로 해. 남자답게 굴어.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다 제가 두려워서, 불안해서, 겁이 나서 했던 말들이었어요. 제가 무너질까봐. 아들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단단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는지 그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지각도 잦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심지어 친구랑 주먹 다툼도 했다는 연락까지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사춘기인가 싶었어요.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교실에서 책상을 엎고 울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으론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며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죠. 아니, 이 아이가 아직도 그렇게 엄마를 못 놓고 있었던 건가. 저는 속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론 화가 났어요. 이제 좀 털고 일어나야 할 때 아닌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몇 숟갈 뜨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순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애쓰며 버텨왔는데 그걸 모르고 저런 말을 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래, 나도 내 엄마 그립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언제까지 엄마 핑계만 댈 거냐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아들은 말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절망과 실망이 뒤섞인 그런 눈이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도 닫지 않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과하는 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아들과 마지막으로 한 대화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 날, 아들은 평소처럼 책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도 없이 말이에요. 그게 그 아이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날 아침, 아들은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표정은 평소랑 별다를 게 없었어요. 그냥 조금 무기력해 보인다. 그 정도였죠. 말없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말없이 가방을 메고,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흔한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그냥 사춘기의 무뚝뚝함 정도로 여겼어요. 그날도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 아이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야자라도 하고 오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밤 9시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죠. 전화기를 꺼놓은 것도 처음이었어요.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해봤어요. 혹시 태연이랑 오늘 연락했어? 태연이 오늘 학교 왔었니? 모두 못 봤다. 연락 안 됐다는 말뿐이었어요. 그제야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어요. 새벽 2시가 다 되도록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문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어요. 그 자리에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자꾸만 떨려서 제 이름조차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경찰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싸운 적 있으세요? 가정에 문제는 없었나요? 폭언이나 폭력은? 그 질문들이 마치 제 심장을 송곳처럼 찌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아이를 몰아낸 거구나. 그때서야 제 죄가 조금씩 실감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있을 법한 곳은 전국 어디라도 갔습니다. 서울, 대전, 인천, 부산. 고속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혹시 길가에서라도 마주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눈도 못 붙였어요. 교복 입은 또래 아이들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길에 앉아있는 청소년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길가 벽보에 붙은 실종자 전단지를 보면서 혹시 우리 아이 얼굴은 아닌가 그걸 몇 번이고 확인했던 날도 있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출이 아닌 자발적 독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인이 되면 사실상 추적은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 말 듣고 저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경찰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다 그냥 멍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날 식탁에서 저를 똑바로 보던 그 눈빛.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요. 하루하루가 벌 받는 기분이었어요. 식당에 손님이 많아도 웃음이 안 났고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 칼을 들고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밤에는 아들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침이면 허탈하게 눈을 떴어요. 그런 날들이 1년, 2년, 그리고 어느새 30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약이라잖아요. 근데 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리움이 흐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30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도서관 한 구석에서 우연히 펼친 책 한 권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표지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고요한 마음의 숲 김태영.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설마 이 아이 우리 태연이 아니야? 그때 도서관 안이 조용했는데 저는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그만큼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책 표지엔 고요한 마음의 숲 김태영. 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말하지 못했던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 문장 한 줄이 제 심장을 꽉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말하지 못했던 아이. 혹시 내 아들 태연이? 저는 책을 펼쳤어요. 속지에 있는 작가 소개를 봤죠. 태연이라는 이름, 생년, 출신지. 딱히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람, 유년기의 단절,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책 속 사파에 아주 낯익은 나무와 돌계단이 있는 동네 놀이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게요. 저희 집 근처 놀이터랑 똑같았어요.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막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분명 그 아이다. 태연이다. 우리 태연이야. 그날 밤 저는 출판사 연락처를 찾아냈어요. 노인네 손으로 검색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전화 한 통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네, 출판사입니다. 하는 순간 제가 말끝이 떨렸어요. 이 책 고요한 마음의 숲 쓴 작가님 김태연이라는 분 혹시 연락 가능할까요? 물론 바로 알려줄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작가 개인 정보는 보호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 그 사람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라면 그냥 한 번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출판사 비서로부터 전화가 다시 걸려왔어요. 작가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울에서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제 무릎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전화기를 꼭 쥔 손이 덜덜 떨렸고요. 속으론 계속 되뇌었어요. 살아있었구나. 태연아. 서울행 기차표를 끊는데 30년 전 그 아이를 찾아 전국을 떠돌던 그 시절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헤맸었는데 이번엔 정말 그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니. 그날 기차 안에서 손에 땀이 나서 책장을 넘기지도 못했어요. 기차 창밖 풍경도 흐릿하게 보였고요. 마음이 어지럽고 가슴이 뛰고 무섭고 기뻐야 할 순간인데도 오히려 겁이 났어요. 그 아이가 날 보고 뭐라 할까? 날 아버지라고 받아줄까? 미워하지는 않을까? 30년 전 마지막 날 식탁에서 소리 지르던 제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등을 밀어낸 거였는데 과연 이 아버지를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줄지. 서울에 도착해서 약속된 장소로 갔어요.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딱 알겠더라고요. 30년 전 엄마 손 꼭 잡고 그림 그리던 그 아이 얼굴이 그 사람 얼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김태연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가슴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태연아. 그 한마디 이후엔 말이 안 나왔어요. 서럽고 반가워서 미안해서. 그 아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차갑지도 않고 멀지도 않았어요. 그날 카페 구석 자리에서 30년 만에 저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 따뜻한 손을 마주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졌거든요. 30년 전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건넨 눈빛 속엔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 절망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그 눈빛은 조금 달랐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긴 했지만 어디엔가 기다림과 이해 같은 게 묻어나 있었어요. 많이 컸구나. 제가 처음 꺼낸 말이 그거였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그게 제일 먼저 튀어나왔어요. 아들은 가만히 웃었어요. 조금은 어색하게, 조금은 슬프게. 아버지도 그대로시네요. 그 말에
전 속으로 여러 감정을 삼켰어요. 미안함, 안도, 그리움, 무엇보다 후회가 가장 진하게 올라왔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멀쩡히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을 끝내고 나니까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태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연락할까 말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날 식탁에서 아버지가 소리치셨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제가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한마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었어요. 그 말 때문에 도망쳤어요. 근데 그 말 덕분에 제가 글을 쓰게 됐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상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쩌면 그 말 때문에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네. 저희는 서로 마주보며 처음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아이는 외로웠다고 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땐 아빠도 엄마 없이 살 자신이 없었어. 근데 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괜찮은 척만 했지. 그게 오히려 너한테 벽이 돼버린 줄도 모르고 말이야. 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전 지금 알아요. 그게 아버지 나름의 사랑이었다는 거요. 표현하는 법이 달랐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제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그 말 한마디에 조금은 녹아내렸어요. 그날 카페 안엔 우리가 오간 말들만 가득했어요. 대화가 오가는 건데도 서로 울고 웃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 그동안 살아왔던 일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려줬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잘 곳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근데 희한하게 글 쓰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어릴 때 혼자 방에서 그림 그리던 그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살아가는 힘이 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자꾸만 났어요. 그 고생을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다 견뎠을까.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아들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지나간 일은 이제 지나가게 놔두자고요. 우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날 저는 아들과 둘이서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걸었어요. 누군가 우릴 봤다면 그냥 평범한 부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린 특별했죠. 왜냐면 우린 그날 30년 만에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는 중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에 살짝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그럼 언제든 괜찮지. 그럼 저희 집으로 식사하러 오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따뜻하게 들린 건 정말 몇십 년 만이었어요. 그날이 되자 제가 먼저 일어나 머리도 깔끔하게 감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셔츠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괜히 혼잣말도 했어요. 어색해도 잘 다녀오자. 태연이 앞에선 울지 말고.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 심장은 그렇게 오랜만에 떨리더라고요.
삑 하고 문이 열렸고 문 앞엔 태연이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살아 있어줘서, 건강하게 있어줘서 그게 고마웠어요. 현관을 들어서자 누군가 발소리를 쫑긋하고 듣더니 방 안에서 깡총 뛰어나오더라고요. 아빠 왔어? 태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아빠 아니고 할아버지야. 인사드려야지. 그 작은 아이, 제 손녀가 제 앞에 섰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동그란 눈과 웃는 인매가 그 아이 어릴 적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이에요. 그 인사에 그만 울컥해졌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내 아들의 딸이라니 우리가 이어져 있었구나. 그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 하린아,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워.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다 메더라고요. 식탁 위엔 따끈한 미역국이 있었고 손수 만든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태연이는 수줍게 말했죠. 아버지 생신이 지난 지 조금 됐지만 처음 같이 보내는 거니까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생일상이었거든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던 그 수많은 생일 중에서 이 한 번이 가장 깊고 따뜻했어요. 고맙다, 태연아. 이렇게 불러도 되겠니, 아들아. 그 말에 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이내 작게 웃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진짜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린이는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자기 일기장을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제 일기인데요. 할아버지도 같이 봐주세요. 그 작은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질 때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새로 쓰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하린이는 글씨도 잘 쓰네. 그림도 참 예쁘고. 하린이는 환하게 웃더니 갑자기 제 무릎에 올라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매주 놀러 오세요. 내가 초대해주면 할아버지는 매주 올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 아이 얼굴을 다시 떠올렸어요. 어릴 적 엄마를 잃고 말 한마디 못하고 방 안에 숨어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기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빠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낡은 식탁이 보였어요. 30년 전 그 식탁 너머로 소리치며 상처를 줬던 그 기억이 이젠 다른 장면으로 덮였어요. 아들과 마주 앉아 미역국을 먹던 그날의 기억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다 망가졌다고, 다 끝났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사랑은 돌아올 길이 있어요. 서로가 기다리고 있다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제게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러줬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 둘 사이에 서툴고 길었던 세월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비로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인생의 선물은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마주 앉는 순간이라는 걸요. 이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처럼 소중한 하루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놓친 30년을 천천히 조금씩 함께 채워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혹시 연락 못하고
지낸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 손이 어떤 누군가의 30년을 바꿔줄 수 있어요.